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제 알아바꾼다 우리 공선생 주진영 씨를 모시고 5번째 강의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육 지옥입니다. 교육이라는 단어와 지옥이라는 단어가 붙는다는 것은 참 비극이죠. 그러나 그 지옥이라는 말 이외에 다른 단어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교육 지옥이라는 제목을 지으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 공 선생께서 저한테 뭐 지옥이지만 뭐 우리는 또 다 겪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겪고 지나온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 지옥에 들어가는 지금 청년들이 문제죠. 그리고 아이를 교육 지옥에 넣어야만 하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교육 지옥의 현황은 어떤가?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앞으로 한 발 한 발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공 선생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주진입니다. 네, 오늘 이제 교육을 하자고 했지만 사실 제일 부담스러운 토픽이 교육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아이를 기르고 자기가 또 커왔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의견이 있고 생각이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서 노벨상 받은 로버트 솔로우라고 하는 교수님이 했다는 농담을 제가 30년 전에 들은 기억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경제학 대학원생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국제무역 전공하는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미국 시민 모두 다 경제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무역에 대해서는 다들 의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인을 만나면 맨날 찐빵을 먹고 들어오는 게 국제무역 전공하는 대학원생이라고 그러는데 교육에 대해서도 아마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든 간에 뭔가가 미진하거나 아니면 생각이 다르실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개별적인 무슨 입시 제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처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토픽으로서 좀 부담스럽다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레벨에서는 좀 제가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저는 제 자신이 한국 교육을 거치면서 워낙 심적인 고통을 겪어서 젊을 때부터 각오를 한 것이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우리 애는 한국 교육 시스템은 안 보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처음 말에 의하면 저 만났을 때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두 아이를 한국 교육 시스템을 안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울 때 초반만 물론 이제 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영어를 하던 시절에 데리고 왔다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처음에 초등학교만 1, 2학년만 한국 학교를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학교를 보내고 이제 외국 학교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들 고생하는 거 아는데 나만 홀로 빠져나와 가지고 물론 교육비 국제학교 월급에 한때는 제 월급에 저희 수입의 한 40%를 애들 등록금으로 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제가 그거는 정말 하기 싫었어요. 한국 교육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저희 기억에 아침에 출근하는 감옥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온 낮에 이제 말하자면 수감되러 가는 곳으로 기억을 했어. 그래서 자기는 그 교육 시스템에 자기 자식을 낳는 사람이 또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자격이 없다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좀 시작을 하면서 조금 깨름직하긴 해요. 근데 그런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 공 선생님은. 그런데 그때 집을 안 사왔다라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면 반드시 그걸 지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존중을 사실은 해요. 저렇게 자기 생각을 소신을 확실하게 지키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본인의 교육 경험이 좋지 않은 부분들은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잘 극복은 하셨잖아요. 극복했
있다고 글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두 가지를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그 위선적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니 내가 왜 하필이면 이런 나라에 태어나지 이런 수준의 교육밖에 못 받나라는 그거를 굉장히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 나가서도 참 교육을 잘못 받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우리 그 공선생하고 저하고는 이제 학년이 한 4학년, 3학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저희 때는 중학교를 시험을 봐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공선생은 시험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희는 조금 선별된 교육을 받았죠. 중학교 교육을. 애들을 모아놨으니까. 혜택을 받은 소수에 속하신 거고. 네, 근데 혜택이 여기선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불만이 더 많았을까. 바로 앞에서 끊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중학교를 가야 될 사람이 이 동네에 추첨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거기에 불만이 많았던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뭐 겪어보지는 않는데 이제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그 시스템 자체도 굉장히 잘못된 시스템이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일부는 좋은 기회를 얻을지를 모르지만 나머지는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냐는. 그러니까 제 기억에 제 초등학교 때 같은 반에 한 100명 있었어요. 한 반에. 1학년 때는 4부제였고 2학년 때부터 2부제였고 쭉 2부제로 해서 이제 5학년 때도 2부제였던 것 같은데 5학년 때부터 1부제였구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에서 소위 말하면 이제 그 당시는 입시가 있을 때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반에서 매주 일일고사를 받고 주말고사도 받고 그랬는데 그럼 등수를 매기면 매주 등수별로 1, 2, 3, 4, 5, 6등만 교탁 아래 있는 자리에 앉혀요. 나머지는 뭐 앉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앉는 거고. 왜 그랬냐면 당시 전 이제 해외국민학교 다녔는데 해외국민학교에서는 보통 한 학년에 한 5-5명 정도가 경기 중학교 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좋은 학교 가는 아이들만을 선생님이 신경 썼고 나머지는 뭐 들리는지 마는지 신경 안 썼던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그건데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제 교육체제를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입시지옥 말을 하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입시지옥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도 있죠. 중국도 있어요. 싱가포르도 있고 홍콩도 있어요. 근데 그 바깥을 싹 벗어나면 없어요. 이게 뭘까? 저는 그걸 이제 밖에 나가서 살면서 느낀 건데 근본적으로는 저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유교적인 교육관이 여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유교 국가가 중국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수나라 때 과거제가 들어와요. 수문제 때 중국은. 우리나라는 이제 고려 광종, 태조 다음에 광종. 그때 과거제도가 900 몇십 년에 들어와요. 과거라는 제도는 사실은 서양에 비하면은 엄청난 혁신이에요. 무슨 뜻이냐? 세습에 의해서 엘리트를 뽑는 게 아니라 능력에 의해서 엘리트를 뽑아서 국가가 그 사람을 갖다 엘리트로 쓰고 그 쓰는 도중에 소득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시급을 세습이 되는 게 아니니까. 엄청난 이노베이션인데 문제는 그 관이 어떻게 되냐. 교육이라는 것을 국가 관료를 뽑는 데 쓰는 방식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특징은 뭐냐? 다 서당에서 컸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전체적인 교육은 사립이에요. 그러다가 딱 시험을 통과를 하면 그 사람을 성균관대에 갖다 놓고 조금 더 써서 그다음에 관료로 쓰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교육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하나는 뭐냐면 각자가 갖고 있는 인간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을 해서 그 사람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자라는 게 교육의 하나의 목적이라면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엘리트를 뽑아내 선발하는 스크리닝하는 과정이에요. 이것은 동양만 있는 게 아니라 서양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스크린하는 이유는 고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인력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모든 사람한테 쓸 수 없으니 그 사람에 대해서는
선발해서 그러니까 할 만한 사람, 수학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만 하자라는 개념이 있어서 선발 개념과 개발 개념이 같이 있는 건데 동양은 유교국교에서는 선발 개념만 있는 거예요. 개발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 이후에 우리 왜 개항하고 했을 때 일본 고대로 마찬가지인데 딱 뭐를 했느냐. 관립학교를 짓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거 제도를 하다가 우리나라가 과거 제도를 없앤 게 1905년 몇 년인가 초반이고 중국도 1900 몇 년에 과거를 없애요. 근데 중국에서 과거를 없앴던 것이나 우리나라에서 과거를 없앴던 것이 사실은 그 양반 계급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죠. 왜냐하면 과거 말고는 내가 커리어를 쌓을 방법이 없었으니까. 근데 잘 보시면 과거를 없애면서 무엇으로 바꿨느냐? 관립학교로 바꿔요. 그렇죠. 관립으로 대학교를 만들거나 영어 학교를 만들든가 이렇게 관립으로 학교를 만들어요. 관립으로 만드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관립으로 조금 더 어린 아이를 선발해서 똑같아요. 개념은. 선발해서 국가가 돈을 들여서 길러가지고 그것을 하급이나 중급 관리부터 쓰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개념이 이 동양아시아의 국가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OECD 국가에 이제 한국이랑 일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나머지 OECD 국가랑 가장 눈에 띄게 다른 체제가 뭐냐면은 교육에 관련된 체제인데 어떤 체제냐면 전체 GDP에서 교육에 쓰는 비용 중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은 나라예요. 나머지는 다 사립에 의존해요. 독특한 나라예요, 굉장히. 우리나라 예를 들어볼게요. 우선 이제 일본도 똑같이 나오지만 관립학교 몇 개 빼놓고는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치면은 이제 지방마다 큰 전주, 광주, 대구, 부산 이런 데다 하나씩 학교 갖다 놓고 나머지는 다 사립이에요. 서울만 하더라도 옛날로 치면 외정 때는 이 경복고등학교 서울, 경기라고 하지만 경기는 한국 사람이 다녀야 되는 거고 일본 사람이 다녀야 되는데 서울이었고 경복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서울은 옛날에 일본 사람만 다녔어요. 여학교는 경기여고가 일본 사람들이 다녔는데. 그랬군요. 그리고선 잘 보시면 나머지는 중앙 어쩌고저쩌고 다 사립이에요. 싹.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면 그렇다가 이승만 정권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의무 교육, 보통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등학교는 99%가 공립 초등이에요. 근데 이게 딱 중학교로 넘어가는 순간 지금도 그런데 거의 80%가 사립이에요. 대학도 80%가 사립이에요. 요게 일본 체제예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나라는 딱 OECD 국가 중에서 한국과 일본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 국가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부족한 돈을 어디다 썼냐면 그 관료를 통해서 전체적인 그 통치를 하는 데 쓰기 위한 관료를 선발해서 얘를 육성하는 데만 내 돈을 쓰고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하라라는 그 구조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교육체제, 일본의 교육체제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가 이제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관료로 갖고 관료 말고는 직장도 별로 없었는데 이제 경제가 발전을 했잖아요. 경제 발전하는데 둘 다 맨날 말씀드린 독과점처럼 되니까 사실은 이 독과점에서 원청 섹터에 들어가기 위한 사립교육이 이제 말하자면 거기에 이제 몰두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똑같아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심지어는 중국도 그렇고 근본적으로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한 그 스크리닝 기능에만 머리가 다 들어가가지고 모든 이 아시아 국가는 다 입시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 체제를 바꿔요. 이거를 안 바꾸고는 두 가지죠. 하나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생각. 교육이라는 것이 스크리닝 기능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크리닝만이 아니라 개발하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 다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막상 제도적으로 못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등수만 따지는 이유가 등수해서 국가에서 필요한 것은 위에 떠오르는 사람만 몇 사람만 이렇게 가져가면 되니까 나머지는 뭐 내가 알 바가 아니라는 그 개념이 지금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원청 하청으로 노동부 이 시장이 그 이분화되면서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서도 결국은 관료로 뽑히는 사람 말고 나머지 그 원청 부분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의 폭이 커졌을 뿐이죠.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벌써 30년, 40년밖에 안 된 얘기인데 우리 같은 때랬잖아요. 우리 잘할 때는 저 공부 좀 하는 애들은 머릿속에 든 게 뭐 경기, 이화, 숙명, 뭐 서울, 경복, 뭐 아니면 중앙고등학교 휘문 거기에 못 들어가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제 기억에 5학년 때 저희 반 반장이 황건호라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돼요? 걔 형이 명륜동 살았어요. 근데 그 집에 갔더니 중학교 다니는 형이 있었어요. 너 형이 있었니? 그때 대답을 잘 안 하려고 들어. 뭐 중학생이니까 그냥 생각 없이 형 무슨 학교 다니니? 그랬더니 말을 안 해. 그러면서 좀 이따 엄마가 들어도 야 들어가 그 큰애 보고 왜냐면 그 이제 반장 부반장 뭐 회장 부회장 어머니들이 오는데 얼씬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소위 말하면 그 소수의 몇 개 학교를 들어가지 않으면 막 사람 취급을 잠깐 쉬세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친구가 그때 이제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한참 사춘기 때 그 오빠가 어느 학교 다니느냐 이것이 굉장히 큰 그 자랑이고 그랬잖아요. 늘 오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빠가 둘 있는 애가 있는데 오빠가 둘이 다 경기를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두 번째 오빠가 사실은 2차 다른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근데 이걸 경기라고 속인 거예요. 그게 너무 이슈가 됐고 나중에 친구들 앞에서 울면서 얘가 이거를 고백을 해요. 사실은 둘째 오빠 그 학교도 나쁜 학교가 아니에요. 근데 경기를 떨어져서 간 학교였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 말씀이 맞아요. 그 어떤 좋은 학교, 특출한 이런 학교들이 아니면은 사람 취급을 정말 안 했었어요. 그래서 좋은 학교 명문이라는데 그 출신이라는 게 굉장히 오랜 동안 저는 이제 뭐 괜찮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수 박사는 특히나 이 성실감이 많은 게 문제없이 경기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못 가고서 동네 고려중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그 상실감이 참을 수가 없는 거지. 내가 얘네들하고 왜 공부를 해야 되나. 이 엘리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오늘 전반에 깔려 있는 이거를 이해하시고 들으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 건 아니고 중학교는 신일 갔어요. 아 신일이에요? 고려 아니에요? 고등학교가 고려인데. 네. 근데 중학교 때 괜찮았구나. 네. 근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교육을 그러니까 신분제 사회의 신분을 결정하는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과거라는 걸 통해 양반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야 그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현대판 양반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상놈인 그 조선시대적인 신분사회적인 그 개념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교에서 온 것이고 그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사람을 갖다 이제 그 학벌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문화적인 코드가 밑에 깔려 있는 것 플러스 사회가 이제 양분화되고 원청 하청 사회로 갈리는 것이 두 개가 겹치면서 생기는 것이 입시지옥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말하자면 무슨 교육 체계 안에서만 무엇을 개선을 하고 개혁을 하면은 이것이 풀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얘기가 우리가 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속이 후련한 얘기를 듣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립학교가 생겨난 사학이 언제 시작된 줄 아세요? 사학? 사립학교라는 것이 시작된 우리 역사가. 우리나라 사립은 그 당시에 제일 많이 큰 게 그 3.1운동 때 그 이후에 이제 우리도 교육을 시켜야겠다 싶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가 사립 허용을 갖다 많이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들 이제 사립의 나왔죠. 시작은 세종대왕이에요. 진짜예요. 서원이거든. 그게 그 벼슬아치들한테 너네 고향에 가서 가르치면
내가 땅을 주지 먹고 살게 해주지야. 그래서 내려가서 그 이제 동네에서 자기 고향에서 가르치면 그 눈에 보이는 이 밭을 주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것이 또 그 세력화되고 하지만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맹모 삼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평산서원이나 그 안동 어디죠? 안동에 거기 그 태계 선생이 했던 도산서원을 다니기 위해서 집으로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거기서 합숙을 하면서 공부를 하죠. 그리고 옆에서는 책을 만들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시켜서 이제 과거를 보게 하고 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사학이 시작됐다 그러고 이것만 보더라도 보니까는 과거 전까지는 시험 보기 전까지는 사립. 그렇죠. 그러다가 시험 통과하면 그 당시에 이제 딱 그게 뭐냐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한테 내려가라 그런 거잖아요. 과거 급제를 했던 경험 있는 예를 들면 좋은 학교 다니는 대학생들이 아이들을 가르친 거죠. 동네에 가서. 그리고 그걸로 먹고 살게 해줬고. 근데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승의 날이 세종의 생신이라는 거죠. 교육의 시작이라고 해서. 그리고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교육도 이분이 생각하기에 이 국민 백성들이 책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한자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쉽게 글을 만들어서 책을 좀 많이 보게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무리하게 글을 만든 거죠. 한글을. 그래서 이제 문맹률을 낮추고 했다는 건데 이제 오늘 이 얘기에서 저도 교육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깝깝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오고 쪽지를 보내오는데 둘이 돈을 벌어서 애들 사교육비를 대고 나면은 저축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러니 애를 어떻게 낳냐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가 애를 뭐 둘을 낳아라라고 하지만 애 둘을 어떻게 낳냐는 거예요. 둘이 벌어서 하나도 힘든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 생각에 사교육비라든지 지금 입시 제도 같은 것들은 누가 확실하게 이 의식도 있고 뭔가 소신도 있는 사람이 실력도 있는 사람이 정권을 바꿔서 고치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공 선생이 옛날에 무시험으로 저는 시험을 받고 무시험으로 들어간 게 왜 들어갔죠? 그때 박지만을 중학교를 넣기 위해서 그런다는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때는 박근영이라는 지금 친구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여동생. 그 친구가 들어갈 때 그때 반짝하고 중학교에 특기생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도 특기생이 피아노나 뭐 수영 이런 걸로 들어왔어요.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그 박근영이가 경기여중을 특기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걔가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고등학교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박근영이가. 근데 시험을 통과를 못할 거 같으니까 걔가 박근영이 저랑 입학 동기입니다. 같은 해인데 우리 전 해에 무시험이 돼요. 고등학교가. 저는 거기에 큰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중학교만 시험을 받고 고등학교는 그냥 무시험으로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대통령이 자기 딸과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입시 제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지금 우리가 정권을 바꾸고 뭔가 확실하게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은 저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사교육이라든지 지금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대학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말씀드렸듯이 이런 신분사회적인 사회의식, 문화의식이 있는 나라에서, 그 다음에는, 원청과 하청으로 갈린 사회에서 교육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교육에서 지금 국공립 간 소위 자원의 배분이 잘못되어 있는 거, 이것을 고치지 않고는 해결의 방법이 없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립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렇고 사립의 비중을 줄여야 된다. 우선 저는 우리나라 수준 정도 되는 나라에서 고등학교 등록금을 받아야 되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교육세라고 우리가 교육에 대한 재원을 근데 되게 웃기는 거예요. 왜? 아니, 국가가 일반적으로 거두는 세금에서 교육에 대한 돈을 쓰면 되지. 교육세라는 거를 특별 목적세를 만들어서 쓰느냐.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경제 발전을 빨리 해야 된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육에 대해서 국가 재정을 쓰는 것 자체가 교육을 통한 경제 성장은 한참 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은 최대한으로 안 쓰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아무로나 써야 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특별 목적세로 말하자면 이렇게 곁다리를 붙여 쓰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교육이라는 재정에 교육세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굳이 이렇게 목적세로 안 해요. 일반 조세에서 하는 거예요. 일반 조세에서 공립 학교에 대한 투자를과 비중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 이제 초등학교는 이미 공립이 많이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거꾸로 됐을 수도 있고 나라마다 다른데 어떤 유럽의 경우에는 아예 초등학교도 아예 사립이 없는 나라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 경험할 일이지만 영미권이나 아니면 또 다른 뭐 프랑스나 이런 데는 초등학교는 사립학교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학력이 올라갈수록 공립의 비중이 크고 초등일수록 사립의 비중이 커요. 근데 한국은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99%가 공립이면은 어떻게 보면 어릴 때 내가 어떤 학교에 보내고 싶은지에 대한 선택권을 너무 없애는 면이 있지 않나 싶고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은 말이 사립이지만 중학교, 고등학교가 사실은 그게 국가 재정을 통해서 운영이 돼요. 다 학생 수별로 해가지고 교부금마다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엉터리 사립이죠. 근데 엉터리 사립이 되는 이유는 뭐냐? 이건 좀 나중에 할 얘기지만 국가가 말하자면 주무르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지 않았으면은 사립을 예를 들어서 뭐 등록금을 자유를 하든가 뭘 해서 어쨌든 간에 분리가 될 텐데 딱 다들 일원화한다고 그래가지고 선택권을 없애면서 국가가 돈을 지불하지만 사실은 공무원이 다 쥐고 흔드는 체제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는 국공립대학교가 거의 없는데 이거 바꿔야 된다. 대학교부터 바꾼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 면에서 제가 80년대부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경제정책이 제 취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박정희가 굉장히 잘한 게 있어요. 박정희가 70년대 초에 각 지역 거점 도시마다 국립대학교를 만듭니다. 충남대학교, 뭐 경북대학교, 뭐 그렇죠? 네. 이런 전남대학교. 그게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만들어진 학교예요. 그때는 그 지역에 국공립대학교가 없었어요. 다 사립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거 줬어요. 그랬으면 그거보다 좀 더 잘 갔으면 이게 일본만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일본은 이미 제국주의 시대부터 동경대학교만 공립이 아니라 뭐 교토대학교 뭐 무슨 각 주요 거점마다 제국대학교라고 해서 그 체인이 있었잖아요. 그거의 일환인 건데 우리나라도 거점 도시마다 국립대학교를 만들고 전 그 당시에 뭐를 희망을 했었냐면 저 대학교에다가 좋은 선생님과 조금 더 국가가 재정을 투입을 해서 지방에 별별 없는 사립보다 훨씬 좋은 학교를 만들면 그러면 점점 전체적인 대학 교육에서 국립대학교, 그리고 질 좋은 국립대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 있는 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전두환 노태우를 거치면서 거기에 대한 강조점이라고 할까? 그게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70년대에는 지방의 국립대학교에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서울에 있는 어지간한 사립보다 지방의 국립대학교에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네. 그런데 그 지원이 점점 없어지면서 그거에 사람들이 도리어 더 서울로 몰리게 되고 지방의 국립대학교가 점점 가라앉았어요. 저는 그거를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재정을 더 써서 국립대학교를 늘리는 게 좋고 그러면 국립대학교의 또 한 가지 잘못된 것은 뭐냐면 국립대학교인데 사립대학교 대비 등록금의 배율을 저희 다닐 때는 3분의 1이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뭐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사립대학교가 30만 원 한 학기에 국공립대학교는 서울이나 지방이나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2달 아르바이트 하면 그 등록금이 이제 카바에서 제게 오는 대학교 다닐 때 등록금은 제가 다 벌어서 냈는데, 근데 그게 노태우 그다음에 김영삼 때 무슨 저 이상한 시장 메커니즘 운운해 가면서 그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 그 차등이 점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에 맞춘 뭐 한데 이렇게 시장 가격을 그런 데도 썼으면 안 되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 그래가지고서는 굳이 국립대학교를 가야 될 이유도 없어지고 퀄리티도 나빠지고 상대적으로 값은 더 올라가고. 근데 그거 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립대학교는 그래서 요번에 그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 중에 하나를 갖다 제가 또 꾸기 또 우겨넣어서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은 우선 사립대학교 대비 3분의 1로 낮추자. 그게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가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를 넣었는데, 그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나라 대학 교육을 잘 보시면 질도 나쁘고 값은 비싼 나라예요. 아주 이제 나쁜 그 조합인 거죠. 근데 질이 나쁜 이유는 정부가 거기다 돈을 안 주니까 질이 나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대학 교육이란 원래 비싼 거예요. 비쌀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사립을 맡겨놨더니 사립은 돈이 없으니까 우선은 학생들한테 등록금은 많이 받지만 퀄리티는 좋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된 체제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그 우리가 지금 있는 수준보다 좀 더 좋은 수준의 퀄리티로 국공립대학교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그다음에 그 대학교의 등록금은 좀 싸게 하고 확실하게 싸게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되는 학교는 살아남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도태되게 하는 과정을 겪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지금처럼 그 문체부가 지가 그 보조금을 주고 앉아가지고 교부금. 뭡니까 해점 해가지고서는 뭐 어느 학교는 뭐 죽인다 할린다. 그걸로 학교들을 쥐고 흔들죠. 그건 굉장히 잘못된 방법 같아요. 예. 이제 질문들이 좀 있는 거 제가 이제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교육이 아니고 사육이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이 얘기가 정말 아주 이렇게 정말 리얼하게 이렇게 감동이 오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좀 이따 요거는 한번 포인트 주시면 그 R&D 개발비가요. 제가 예산을 보니까 17조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고 우리 주 박사는 뭐 20조 가까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런데 노벨상이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따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를 프랑스식으로 좀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얘기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 주진영 씨 좋아하는 듯?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런 얘기 했어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 이 경제정책, 교육에 관련된 거나 뭐 집이나 청년이나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것을 전달하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애정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를 하고 정리를 해놓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 기회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온갖 구박을 다 받으면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붙어서 같이 있으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입시 비리는 이 정유라 장시호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라는 거죠. 그 권력을 가진 자가 그 시스템을 바꾸거나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만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또 공약에서 이번 대선 공약에서 교육부를 없앤다라는 후보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거 얘기, 교육부를 없앤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노벨상은 왜 못 받느냐. 그다음에 이제 그 서울대를 프랑스식. 너무 많으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럼 하나씩 해보세요. 네. 그 R&D 비용이 많은데 요거 이 세 개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줄 거는 거. 처음부터 서울대를 프랑스식으로. 네네네. 이제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노동시장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뭐냐면 딱 그것만 따로 띄어서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생활이랑 굉장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그 큰 칼 차고 나타나서 한 칼에 뭐를 바꾼다 이런 식의 어프로치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그 방식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조직을 해왔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갑자기 휙 바꾼다라는 거. 바꿀 때는 그 바꾸는 방법, 그 방식 뒤에 그 사회가 감내하거나 아니면 용인하거나 좋아하는 어떠한 가치관이라는 게 같이 있는 것인데 그런 거는 그냥 놔둔 채 뭘 갖다 덜컥 한다는 것은 굉장히 경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학벌이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이제 서울대 뭐 폐지 운운하는 것은 그러니까 학벌이 왜 생겼을까? 서울대가 있어서 학벌이 생긴 게 아니라 서울대는 원래부터 옛날에 관료를 뽑기 위해서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국립대학교 중에서도 가장 그 학교만 재원을 많이 줬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관료들에 많이 뽑히고 엘리트가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생긴 건데 그것은 사회 전체적인 그 민주주의라고 할까 아니면 사회 전체적인 불평등을 줄이는 방법에서 가야 되는 것이고 그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서울대 못지않게 학생당 지원이라고 하는 면에서 서울대가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받으면 서울대 못지않게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에도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서울대만이 아니라 서울대 곱하기 8, 서울대 곱하기 12에 해당되는 좋은 국립대학교를 많이 만드는 걸로 풀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프랑스 말씀하신 거는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모르고 만든 틀인데 프랑스가 엘리트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엘리트 교육이 철저한 데가 프랑스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랑 공통의 점이 있어요. 뭐냐면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프랑스예요. 중앙집권 국가는 중앙집권에 쓰기 위한 관료를 써야 돼요. 어디서? 그러니까 일반으로 모든 사람을 개발하는 교육으로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기가 어려우니까 따로 만들어서 선발에 대한 엘리트 교육을 따로 쓴단 말이죠. 이게 다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큰 체제가 지나치게 관료한테 중앙집권적으로 가 있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서울대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또는 학벌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중앙집권에 있어서 소수의 사람이 모든 리소스를 갖고 주무르는 체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프랑스가 중앙집권이 세다 보니까 엘리트 교육이 그렇게 발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앙집권 체제를 없애는 데서부터 시작을 할 문제이지 그랑제꼴에 해당되는 서울대를 없앤다고 해서 그 니즈는 그럼 그대로 연대, 고대, 뭐 서강대 다른 대학교로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냥 생각 없이 한 얘기 아닌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엘리트 교육이라는 것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죠. 없잖아요. 그렇죠?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노골적으로 문제는 이제 엘리트 교육에 선발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그 세습적인 요소를 없애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네, 지금은 우리가 엘리트 교육 자체를 없애자는 게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그 R&D 비용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왜 20조씩이나 매년 그 R&D 비용을 쓰고 있는데 노벨상 근처에도 못 가는지. 그거는 저는 일본이랑 비교를 하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일본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도쿄대학이나 교토대학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죠? 그렇죠? 혹시 그러니까 제국대학 내에서도 좀 다른데 도쿄대학은 관료를 뽑기 위한 데다 보니까 거기는 법학부가 센 데예요. 그런데 이과, 자연과학 쪽은 도리어 교토가 더 세요. 그 노벨상도 원래는 교토 출신들이 더 많아요. 도쿄 출신들이 아니고. 그게 큰 자랑이죠. 네. 그 나름대로 그 지역별로에 말하자면 같은 제국대학에도 그 특색이 있게 그러니까 다양한 국립대학교를 우선 그 사람들은 키웠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축적이 된 시간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됐지만 제로 비행기를 2차 대전 전에 자기네들이 독자 개발해서 교토대학이 1897년에 만들어졌는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입니다. 동경대보다 더 오래됐어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저는 같은 중앙집권 체제다 하더라도 한국은 훨씬 더 중앙집권적인 체제라는 거죠. 중앙집권 체제에서 이렇게 그 R&D처럼 이게 제가 보기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집권 관료가 R&D 리소스를 배분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형용무순이라고 그럴까? 그건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도 이제 그런 식의 R&D 버짓을 갖다 쓰는 데가 있는데 그 쓰는 사람들이 되게 장이 그 분야에서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정된 학자들이 그것을 행정을 해요. 근데 한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고시 받아서 특히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고시 성적도 좀 나쁜 아이들이 가는 과학부의 관료들이 쥐고 앉아가지고선 이 국가 R&D 버짓을 다 주무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프로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프로가 프로를 알아봐요. 그런데 그 17조에 해당되는 돈을 다 아마추어가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추어가 배분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자꾸 보고서 내라 그러고 매달 내라 그러고 1년 단위로 프로젝트 끊어서 주고 기다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알아보는 사람은 줬으니까 기다릴 수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줬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들들들 볶는 거예요. 그래서 제보 중에 하나 이런 제보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용역비 때문에 망할 거라고. 그걸 명분을 만들라니까 아마추어가 그 용역을 주는데 그 우리나라 용역을 대행해주고 용역 그 브로커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면요. 어떤 예산도 다 용역으로 시작해요. 근데 그 용역이 그렇게 괜찮아서 실현 가능한 그런 용역이냐?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 말씀대로 원청, 하청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R&D 비용이 제대로 연구자들한테 가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뭐 어딘가 동맥경화가 일어나서 가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번에 원청의 그 논리가 정말 철저하게 굴러가는 것이 도리어 어떻게 보면 교육계예요. 교수들은 말이 그 사람들 원청 중에서도 그런 원청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원생을 그냥 말하자면 쥐고 흔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은 어떻게 보면은 대학원생한테 생활비를 주고 대학원생한테 등록금을 안 내게 하는데 한국은 학생들한테는 그걸 내게 하고 그다음에는 걔의 용돈을 교수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풀어주는 이상한 제도를 갖고 있어요. 학점으로 주고 학위를 주고 해가면서 그것을 그 원청자의 그 모든 휘두름 속에 그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 김성애 보자 우리 그때 뭐 해서 우리 김성애 보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계를 다루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얼굴 그때 우리 교육부에서 그 학생들 삥 뜯은 거 있잖아요. 교수가 그거 우리 교육부에서 한번 제가 질의해서 그거 시정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 잠깐만. 네,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이제 용역을 하면 이 BK 사업도 특히 그렇고 이 연구소원들에게 직접 월급이 나가거든요. 연구비와 교육비가 나가는데 다 대포 통장 아닌 대포 통장 하나씩 만들어서 조교가 다 걷는 거죠. 통장을 걷어서 월급이 200만 원 들어오면 그거를 전체를 다 털어서 현금화한 다음에 교수가 어느 정도 컷대 가고 학생들한테 이제 또 남는 돈을 나눠주는. 그러니까 인건비로 지급된 돈인데 야 이거 프로젝트가 이 돈 갖고는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으니 일단 통장을 모으자 해서 여긴 을 중에 을 아닙니까? 이 교수한테 찍히면 평생 이 학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군말 없이 내주고 그렇게 해서 돈을 거둔 다음에 프로젝트 비용을 해서 교수가 또 다시 가져가고 남는 비용들로 최저임금 이하로 일을 하게 만들어 놓고 대신 내가 너 나중에 박사 줄 거 아니냐.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포스터가 붙었었죠. 그래서 벽에 이제 학생들에게 준 돈은 학생들에게 주라는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은 내 돈이다. 예, 이 어처구니 없는 포스터가 그거를 유수의 대학에서 그 포스터를 붙였어요, 학생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이 과학대학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거 그 학교만 그런 건 아닌데 예, 그런 식으로 모든 학교들이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예. 이 관료들도 그렇지만은 자기들 학생한테
그 통장에 들어온 돈을 다시 받는 그 교수들의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 식으로 돼가서 이제 이 R&D 비용들이 그런 식으로 집행이 저희 되고 있다는 거죠. 국회에서 보좌관들 월급 반 잘라서 가져간 것으로 국민들 엄청 분노하셨었잖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막 욕을 하셨는데 교수들이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욕해 주시고 학계도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똑같은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에 푼돈에 연연하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국회에서 보좌관들이나 비서들한테 주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했는데 뭐 쟤는 한둘은 뭐 쓸만하지만 나머지들은 그냥 월급만 그냥 국회에서 나오는 거죠. 이 국가 돈으로. 그러니까 그 돈을 얘를 취직시켜주는 그 조건으로 예를 들면 350만 원짜리 그 뭐 6급이다 그러면은 거기서 야 너 150만 갖고 200은 일로 입금시켜. 이거에서 삥 뜯는 그 국회의원들이 지금 뭐 그건 아주 관례였던 거라는 거죠. 요새는 이제 그것들을 애들이 서로 내부 고발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소송에 걸려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싶냐고요. 자기 비서들 보기에 그러고 싶냐고 세상에. 그리고 지는 나가서 그렇게 행세하고 다니고 이게 지금 이 나라의 그 R&D 쪽에 아주 굉장히 큰 문제인데 R&D 조금 정리하고 나서 이렇게 가면 이제 우리 옆길로 가면 교육 얘기 다 못해요. 그 다음에 가고 싶은 거 하세요. 그러니까 대학 교육 문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그러니까 교육에서 공립과 사립에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의 크게 보면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하나는 영미 모델로 쳐서 영미 모델은 사립대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공립이 있습니다. 사립이 좋은 학교이고 옥스포드니 캠브리지는 사립이 좋은 학교, 하버드 이렇게 사립이 좋은 학교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립대학교가 쭉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 가장 뭐라자면 이제 시장주의가 극성을 떨치는 미국에서도 대학 교육의 그 등록생 기준으로 치면 약 65%가 공립이에요. 두 번째로는 자기 주에서 태어난 학생이 그 주에 있는 대학교에 가면 그 등록금은 보통은 600만 원에서 1년에 1,0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개인 인당 소득이 한 2배가 되는 나라인데 그것밖에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소득은 반인 주제에 1,000만 원인 돈을 갖다 내는 이제 체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1,000만 원이 비싸다고 우리는 늘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대학 등록금을 반값을 하자. 이게 반값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국가에서 장학금 같은 걸 이제 줘가지고 학생들이 다니잖아요. 그거 역시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앞에서 받고 뒤에서 맞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사립학교를 다니는 사람한테 국가가 왜 장학금을 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누구 좋은 일이냐? 사립대학교 교주가 좋은 거예요, 이거는요. 사립대학교 교수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저번에 말씀드린 그 유치원 집한테 돈 주는 거랑 똑같은 체제예요. 어린이집. 관료들한테 잘 보여서 사립학교가 결국은 뜯어낸 꼴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립학교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등록금을 올리고 싶어해요. 저는 등록금을 올리는 거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국가는 돈을 주지 말고. 그래서 그 돈을, 그러니까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주는 당장 그러자는 뜻이 아니라 큰 틀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돈을 국립대학교에다 투자를 해서 학생들이 싸게 글로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고 자기가 집에서 좀 돈이 있는데 국립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더 좋은 질의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립이 있으면 글로 가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런데 그 중간에서 경쟁력이 없어 도태되는 학교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돈을 주고서는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학교를 자꾸 국립으로 자꾸 바꿔주는 게 나은 거죠. 저는
그 체제가 지금 체제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냥 우리는 앞에 보이는 게 사립대학교의 등록금이 비싸다는 거에만 빠져서 그것을 국가가 장학금을 줘서 지금 해결하는 방법으로 간 것은 굉장히 이상하게 간 거다. 입시는 어떡합니까? 당장 없죠. 이 사교육과 입시야 뭐 애들이 해서 한다고 치고 사교육을 어떻게 해요? 이거 사교육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구를 늘리는 개체수를 늘리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사교육 그러니까 때문에 학교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이것도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 사교육을 하는 데는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옛날보다 훨씬 더 심해진 이유는 그 사교육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자원을 가진 사람이 옛날보다 훨씬 많아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나가는 문은 좁으니까 계속해서 더 돈이 들어가는 체제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래봤자 돈을 쓰나 안 쓰나 10등 하기는 똑같아. 예. 근데 물론 이제 자녀의 돈, 부모의 돈 때문에 좀 등수가 올라가는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역시 근본적으로 일본이 조금 이시 지역이 우리나라도 좀 약합니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일본이 옛날에 좀 달라진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는 클럽을 엄청 해요. 과외 활동을. 일본 영화 잘 보세요. 그 뭐 무슨 액티비티 활동 엄청 야구 팀이 뭐 3,000개라고 하죠. 그 보면 무슨 뭐 밴드 하나라고 난리를 치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의 일본의 학생들은 하나에서 두 개 정도의 방과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활동을 매일 해요. 그러다가 고3 되면은 그 중에 좀 좋은 학교 가야겠다고 하는 일부만 야, 나 이제 클럽 나 그만한다라고 하고 나머지 학생 뭐 대단하게 더 좋은 학교 가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클럽 하면서 고3 대학을 난 다음에 대학교로 가요. 입시의 지옥의 그 개념이 굉장히 없어졌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일본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뭐에 있느냐 비슷비슷한 학교들이 많아진 거예요. 특수 몇 개 빼놓고는. 그리고 그 특수한 학교 말고 나머지를 나와도 월급에서 그렇게 크게까지는 차이가 나지 않는 직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한국의 그 재벌과 공기업과 관료들이 쥐고 있는 원청이 갖고 있는 그 임금에 있어서의 프리미엄 또는 복지에 있어서의 프리미엄 이거를 격차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도 사회적인 보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차별을 줄이는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맨 마지막 구멍을 크게 해야 이게 차가 빠지는 것이지 자꾸 병목은 놔둔 채 뒤에서만 자꾸 이렇게 저렇게 뒤집고 난리를 쳐봤자 소용이 없다고 봐요. 근데 우리 때는 이제 시험을 보고 학교를 들어갔고 또 대학 입시도 좋은 학교들에서 좋은 애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게 이제 원하는 학교들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제가 다닐 때 보면 그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참 많이 가르쳤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때 그 뭐 합창이 매년 있었고요. 고3 때 빼놓고는. 그리고 배구 대회 같은 거 해마다 있었고요. 그리고 진짜 제가 참 기억이 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 세계 민속무용 대회를 해서 거의 한 달 동안을 방과 후에 애들하고 춤을 췄어요. 대나무 춤을 추고 한국 춤도 추고 반별로 그 시합을 해서 상을 주는데 지금 이제 선생님들 학교에 제 친구가 이제 교장으로 우리 모교에 있는데 물어보면 어떻게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지금으로서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게 지금은 살아가는데 지금 아이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학교에서 했다가는 다 죽는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우병우 같은 애들이 태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되는. 그렇죠. 시험만 잘 붙으면 어떤 짓을 해도 다 용서가 되고 시험만 잘 보고 성적만 좋으면 맨 윗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조차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닐까. 참 큰일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액티비티라는 거는 미국 같은 데는 대학 들어갈 때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네. 취미활동이나 사회에서의 자기의 역할 같은 것들에 대한 그 경험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그 애들 키우면서 어떠셨어요? 미국에서 애들 키우면서는? 뭐 초등학교 때 이제 왔으니까 뭐 대단한 거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기억이 하나 있는데 제가 큰애가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아직 글을 못 쓸 때잖아요. 근데 발표를 시켜요. 그래서 무슨 자기가 재밌어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와서 발표를 시키는데, 그러니까 글을 못 쓰잖아요. 읽기는 하고. 그러니까 부모한테 이렇게 잡지나 이런 데 도서관 같은 데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잘라서 뭐 덕지 몇 개를 이렇게 붙여서 얘기의 그 플로우, 그 흐름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거를 갖고 가서 아이들 앞에서 1학년인데 5분 정도까지 발표를 시켜요. 저는 엄청 놀랐어요, 그때. 그건 뭐 공립학교인데. 그러니까, 자기만의 스토리로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는 그 시작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이 딴 거 몰라도 이빨 하나는 끝내줘요. 아는 건 없는데 이빨은 되게 좋아. 그게 이제 요새 그 오디션 프로를 보면 그 박진영 같은 친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 기술, 기계같이 어떤 그 기술을 배워서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개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굳이 가수한테만 통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똑같은 법전을 외워서 시험을 볼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자기가 지난번에 제가 지혜와 지식 얘기를 했지만 자기 걸로 만들어서 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인데 이제 오늘 얘기 내용 보니까 저도 교육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이 많죠. 우리 그 공 선생은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저는 계속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더 큰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우리 어린이집 얘기할 때 참 우리가 얘기할 때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이 어린이집의 그 선생님들,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들은 다 굉장히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들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자기들이 또 학부모를 또 이게 또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저 댓글에서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사람을 봤어요. 댓글을 하나 봤어요. 의원님 용기를 내세요. 어린이집보다 엄마들이 더 많습니다. 나는 그 얘기가 답이에요. 우리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두려워서 해야 될 걸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여긴 다 끝났고. 아니요, 이제 여기서 그래서 제가 평시 말하는 그 지론과 연결되는 걸로 쭉 보면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사회 모순의 가장 큰 핵심은 원청과 하청으로 갈려 있다라는 것. 그리고 원청과 하청에 갈리는 것이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사실은 관료한테 너무 집권적으로 위임이 돼 있다는 것. 원청과 원청 하청으로 나뉘어 있는 사회 이분화와 중앙집권 관료한테 다 대리가 되어 있는 이 체제, 이 두 가지가 해결 안 되고는 우리가 느끼는 교육 안에서의 느끼는 지옥이라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린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립교육에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싸게 공급을 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다 그러면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교육에 있어서 중앙집권 관료가 갖고 있는 권한을 줄여야 돼요.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예를 들면 교육세를 중앙집권에서 가져가서 지네들이 돈 만들어가지고 뿌리잖아요. 저는 그걸 아예 처음부터 지방정부가 갖고 그 돈에 있어서 지방 안에서 돈을 쓰는 방법을 바꾸거나 또 다른 방법은 이게 영국 시스템 방법인데 영국은 초중등 교육이나 이런 버짓에 있어서 어떻게 쓰냐면 그 지역에 사는 인당 똑같은 돈을 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 100명이 살고 충청도에 50명이 살면 말하자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거에 해당되는 그 예산 자체가 중앙에서 주기는 주되 딱 인당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냥.
그리고 그걸 갖고 어떻게 쓰느냐는 이제 그 지방 정부가 알아서 하는 방법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일괄해서 다 교육부가 자기들이 보고선 쥐고 흔들어요. 이거 예를 들면 이제 약간 이상한 예지만 사실은 연결되는 예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는 기자가 옛날에 교육부였던 비리를 잡아낸 게 있어요. 정권에 말하자면 국정교과서 비슷하게 이제 대학교 총장들한테 소고기 파동 때 정부를 지원하는 성명을 내라고. 근데 그거를 갖다 기자가 알아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기자 혼자서 말하기 뭐하니까는 모 의원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의원이 그럼 내가 떼어주겠다 그랬는데, 어느덧 지나가고 난 다음에 슬그머니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는데, 연말에 가가지고 예산에서 그 사람 지역구에 있는 초등학교에만 14개의 체육관을 지어주더래요. 이 중앙집권의 관료가 어느 지역에 무엇을 투자를 할 거냐는 돈을 쥐고, 정치인들이랑 이렇게 말하자면 딜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들한테 잘 보이는 놈한테 갖다 주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재량권을 없애는 방법인데, 그 중에는 한 가지는 아예 대폭적으로 중앙집권에 해당되는 문체부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방법. 교육부. 또는 그 교육 재정을 쓰는 방법을 아예 룰로 정해서 인당에 똑같은 돈으로 그냥 나가게 해버리고, 중앙정부에 있는 관료가 주무를 수 있는 한 방법을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하면 뭐 공약용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런 강연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어떻게 사람들이 뭘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체제가 얼마나 독특하게 갈라파고스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체제적인 인식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엄한 거를 갖고 뒤집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그 중앙집권이 갖고 있는 권력을 없애는 것, 그 다음에는 국공립과 사립사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뭐 개발과 이제 신분제 셀렉션용, 선발용으로 교육을 생각하는 것을 바꾸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 문화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딱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 거 아닌가. 네,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 선생하고 저하고의 이 방향이 많이 조금 달라요. 교육의 문제를 생각하는 게. 이분은 탑으로 엘리트 길만 오신 분이고요. 저는 항상 그냥 뭐 대충 제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그냥 그 옛날에 그 엘리트 교육의 덕분으로 그나마 그냥 괜찮은 대학을 나오고 했는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아주 특별한 개성으로 여기까지 버티고 나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둘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래서 제가 왔던 길 다 같이 이렇게 돌아보면 그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그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의 그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가서 디자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디자인 업계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마포 와보니까 더 실감나서 걱정이 너무 많아요. 이 컴퓨터가 나오고 나서 사람 역할을 굉장히 많이 컴퓨터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특별한 창의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그 특별한 창의력을 애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웠던 과정을 넘어가야만 그 다음에 자기 것이 나오는데, 그 과정을 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일반화가 돼버렸어요. 그럼 몸으로 때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도 너무 걱정인데, 이제 그 정책을 해왔고 늘 이제 대기업에서 계속 이제 이런 금융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공 선생이 하시는 얘기들은 큰 시스템을 보는 거죠. 그래서 걱정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걱정도 걱정이고, 그렇죠. 그 공 선생이 갖고 있는 걱정도 걱정인데, 이게 뭐 교육부를 없애자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없애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량을 없애는 게 아니라 교육부 자체를 없애자는 얘기들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중앙 부서에 교육부가 없는 나라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교육부가 갖고 있는 권한은 한국이 갖고 있는 권한은 대폭 줄여서 근데 요거를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게 중앙 집권을 분권해야 된다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자기들 어째 모든 분야에서 그런데 그럼 지방 정부 부패는 어떻게 하고 분권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분권의 포인트는 누가 더 썩었느냐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 통치를 당하는 사람한테 더 가까운 곳에다가 의사결정권을 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선발을 갖다 자기가 직접 자기가 붙어서 하니까 훨씬 더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죠. 뭐냐면 중앙집권 체제를 하면은 무슨 폐단이 있냐면 모든 것이 똑같아져야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경기도는 이렇게 하고 경상도는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이 많아져요. 예를 분야가 좀 다른데 우리나라가 은행업을 하나 예를 드릴게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은행법에 의해서 은행을 만들려고 하면은 최저 자본금이 3천억이었어요.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1,000억 원으로 내려왔어요. 1,000억 원이면은 1억 달러죠, 그렇죠? 미국은 100만 달러면 돼요. 매년 수백 개 은행이 만들어지고 합병하고 없어지고 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금융위원회에 있는 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 왜 이렇게 진입 규제를 크게 하니? 그러면 숫자가 작아야 내가 관리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은행이 너무 많으면 일이 많아져. 왜냐? 권한은 내가 다 쥐고 있거든요. 근데 책임도 내가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책임을 져야 되는 상대방이 너무 많으면 내가 집에를 언제 가냐. 그러니까 애초에 은행을 숫자를 줄이는 게 자기들한테 도움이 돼요. 요것은 재벌도 똑같아요. 재벌에서 저도 이제 맨날 구주본이랑 부딪혔던 것들이 그런 건데 각 산업별로 독특한 나름대로 운영 방식이 달라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인사제도 이런 거. 그럼 구주본에서 다 반대해요. 왜? 똑같이 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래야 관리하기 편하니까. 누구는 그러니까 예외를 자꾸 적용하고 나면 나중에는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거 해야 되는데 다 익셉션이 생겨버리고 나면은 중간에 있는 사람은 이제 핫바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권화를 시켜야 그러면은 각 지역별로 다양한 실험이 있겠죠.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 주민의 독특한 니즈를 반영을 해서 이런 실험도 해보고 저런 실험도 하면 옆에서 보고 저게 좋다더라도 하고 그다음에는 그것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커서 뭐 도지사가 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다양한 실험의 가능이 생기는데 권한을 딱 주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중앙집권을 한 의미가 보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분권화는 국민이 그 지역에 사는 국민이 원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실험을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성을 묻는 방법으로 가장 좋다는 일반화된 논리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경기 교육감했던 김상곤 교육감 시절에 무상교육도 실시해보고 혁신학교도 그렇죠. 만들고 이러면서 그렇죠. 네. 그게 좋다고 하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그렇죠. 또 잘 안 되는 것들은 또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분들이 마찬가지로 도지사를 도전하셨다 이제 실패하는 과정이 있긴 했지만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가 좀 구해내 보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아니 왜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해서 왜 전라남도와 수원시가 똑같은 운영 체제에 의해서 학교를 운영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이렇게 저렇게 하든 간에 아이는 비슷하게 다 커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지금 이제 1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쯤 이제 조금 정리를 한다면 오늘 말씀 중에 그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 선생님 말씀 중에 그 한번 좀 우리 들여다볼 만한 것들이 그 지방 국립대학들
대학들이 좀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게 특화되지 못하고 점점 힘이 좀 약해지는 네. 것 같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이제 마무리해서 지방 분권화하고 연결을 해본다면 그 지방 국립대학들을 좀 강화시키면서 특화를 좀 시켜주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집니다. 이제 인구수가 줄면 점점 더 미달이 생기고 어려워지는데 국가에서 그런 대학들을 지역별로 특화를 좀 시키면서 국립화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기숙사를 짓고 거기서 애들이 좀 더 많은 그 토론도 하고 많은 그 경험도 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지방으로 가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대학 입시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교육부는 이제 교부금을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 뜻에 맞게 말 잘 듣는 사람들한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룰을 갖고 이것도 원청하청이에요. 학교에다 그냥 n분의 1을 똑같이 나눠준다든지, 그러면 학교에 뭘 수리하거나 뭐 할 때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좀 조절을 해본다 이런 얘기들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충격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면은 미국 사람들 자기들 안에서도 말하자면 이제 선발하고 스크리닝 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크리닝하는 기준이 제가 듣기에 턱이 없더라고요. 뭐냐면 탑 10%래 고등학교. 근데 우리 탑 10%면 굉장히 우수 인력으로 생각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계산해봐서 탑 10%? 그럼 내가 고등학교 때 600명이었는데 탑 10%는 60명인데 60명에 들어간 애들 딱 생각해보니까 아유 걔네들이 무슨 우수 인력 이렇게 생각을 딱 했어요. 처음에.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우리가 만든 과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랭킹으로 따라서 탑 무슨 1% 아닌 사람은 다 바보야? 아니야.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잘 기르면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한국은 아예 어릴 때 도장 찍는 것으로 나머지는 다 아닌 사람으로 그냥 치부해 버리는 건데 근데 서양을 가보니까 우수 인력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문제 저도 미국 좀 살아와서 할 말씀 이민 드리면 갔다가 돌아왔어요. 예, 이미 미국에서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이제 대학 정책을 보면 전체 학생을 100%로 놓으면 상위 12%가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를 갑니다. 그 이제 뭐 UC 버클리, UC LA, UC 얼바인, UC 샌디에고 이런 학교들을 가고 상위 40%까지를 잘라서 CSU라는 학교,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뭐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롱비치 뭐 이런 식으로 또 쭉 대학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가 커버 안 되는 학생들은 전부 다 커뮤니티 칼리지를 갈 수 있도록 일단 공립에서 다 받아주도록 설계를 하고 UC 계열은 박사학위까지, CSU는 석사까지만 있고 칼리지는 학사만 있고 그러면 대학 입시에 UC에 실패하더라도 2년 후에 다시 한번 이 편입 시험을 봐서 자기가 원하는 계열의 학교로 들어가는데 제가 주변에서 볼 때는 고등학교 때까지 빵빵 놀아도 대학교 가서 정신 차리고 2년 동안 학점을 A로 예를 들어 꾸준하게 유지를 했다. 이러면 UC 계열에 있는 뭐 LA나 뭐 이런 대학에를 우리나라 UCLA라고 하면 서울 뭐 한국으로 치면 되게 좋은 대학급인데 그런 대학에 들어갈 정도로 어렵지 않게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회 항상 세컨 찬스를 만들어주고 시스템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더 좋은 데 가고 싶으면 사립을 가는데 사립의 특징은 이제 학생 수가 적어서 비싸고. 교수가 훨씬 더 인터랙티브가 그렇죠. 많다. 이런 장점은 그런 있지만 거죠. 같은 퀄리티의 교육을 더 많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하는 게 공립교육. 이런 식으로 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저는 그런 거죠. 봤는데.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사립과 공립의 비중이 사립도 굉장히 큰 대신에 사립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네 돈으로 한다라는 개념이 확실하고 한국은 이게 공립인지 사립인지 애매모호하고 다 결국은 문교부 공무원 밑에서 놀기는 마찬가지고 공립이나 사립이나 차별화도 안 되고 하여튼 이상한 결과를 이제 가져왔다. 끝나기 전에 요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 픽업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에 좀 사신 분들을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특히 유럽에서 그러는데 아주 어릴 때 스크리닝을 해요. 네. 중학교 올라갈 때, 우리 치면 5학년, 6학년 올라갈 때라든가 이럴 때 소위 대학을 갈 만한 그러한 수학 능력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일찌감치 갈라서 그게 보통 한 반 정도인데 반은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인문계 고등학교 뭐 이렇게 해서 가고 나머지 반은 이제 직업 학교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하고. 근데 그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 크게 무슨 저항감이 없는 이유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게 반상의 개념이 아니니까 직업 학교를 가서 거기서 뭐 직업을 배워가지고 취직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임금에서 차이가 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적인 어떠한 그 인식에서도 그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된 거라서 그걸 우리나라에 처음부터 하자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한편으로는 제가 우리가 교육에서 개발이라는 개념을 중시하고 선발이라는 개념을 줄여야 된다고 했지만 그렇지만 교육에는 또 한편 항상 선발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완전히 또 무시는 못해요. 근데 한국은 지금 보면 개발을 안 하고 선발을 하는데 선발만 있는데 선발에서 막상 소위 말하면 관료가 되기, 양반이 되기 위한 선발 스크리닝만 있지 이게 산업사회에서 일할 어떤 직업을 할 거에 대한 선발은 또 홀랑 빠져 있는 이거를 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댓글들이 너무 재밌는 댓글들이 많이 나와서 여기서 이제 그 공선생 아이든 티 좀 그만 내세요. 국민학교 문교부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독서를 시켜야 되는데 다독보다는 정독을 시키고 중요한 책들은 여러 번을 읽게 만들어라. 다독하면 안철수됩니다. 이렇게 써놓으신 그거는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정독할 수 있는 능력은 다독에서 생겨요. 그리고 정독을 누가 억지로 시켜요.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한테 하는 것이지. 이제 우리가 독서 얘기나 하면은 또 끝도 없어요. 여기서 가야 될 길들이 너무 멀고, 참 저는 이 교육의 내용에서 항상 절망을 좀 합니다. 우리가 받아왔던 교육이 있고, 저는 그 창의력이라는 너무 어려운 관문을 열고 나와서 거기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그 창의력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제가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한번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서도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제가 부모님들한테 우리 이제 우등생과 열등생이 둘이 앉아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공부로서는 숙명용어 나왔는데. 그건 어렸을 때 그냥 기본적으로 머리만 좀 있으면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시험도 안 보고 들어갔고 우리 웬만큼 나오면 이제 그때 홍대 미대 들어가는 게 이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저는 학교를 가보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그리고 그 과정들이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저한테 왔겠지만 저는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조선시대의 고종의 고종 명성하고 뒤에 부인이 됐던 이제 엄비가 세운 학교였거든요. 1906년에 생긴 전통이 있고 전인교육을 시키는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인성이나 이런 부분 훈련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 위한 것인가. 여러분들 이번에 국정농단 보면서 김기춘 같은 그런 훌륭한 아들 만들고 싶으세요? 우병우 같은 그런 뛰어난 사위 만나고 싶으세요? 지금 이번 국정농단뿐 아니라 이 정부가 쓰는 그 장관이라든지 청와대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눈치 빠르고 시대를 잘 읽고 기회주의자들이죠. 머리 좋고 학벌 좋고 시험 잘 보고 항상 최연소 1등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장관하고 그리고 저 수석들하고 오랫동안 롱런하면서 대통령 옆에 붙어서 살면서 지금 감옥 가는 사람들 보시면서 아들이나 며느리 사위 그렇게 얻고 싶으세요? 저는 요새 제가 아는 사람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문화부 장관 했던 후배나 이런 사람들 보면서 저들이 문화부 장관 갔다고 그렇게 좋아했겠지만 지금 저들의 지금 수갑 차고 끌려 들어가는 걸 보면서 과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인간의 목표가 학벌이고 그리고 시험이고 출세고 이건가? 삼성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재용 같이 될 수 없죠. 그런 앞에 최지성 부회장이나 장충기 사장이나 그 뒤에 삼성에서도 최고로 승승장구하면서 탑까지 갔던 사람들이 이제 줄줄이 다 끌려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죠? 오너도 아니면서 이런 소신이 없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 알면서도 그것을 주장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 다 또 인생의 말년에 그동안 돈을 얼마나 벌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감옥 가게 생겼습니다. 소신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은 이 삶이 참 유한하죠. 태어나서 죽습니다. 과연 우리가 뭘 먹고 뭘 입고 어디 살았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어차피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이런 우리 몸이 과연 이렇게 우리가 지향하고 있던 이 출세나 학벌이나 이 재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오늘 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좀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 어떤 생각하실지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뭐 너는 그래도 상위 1%에 살아봤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 그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아까 저기 어떤 분이 저보고 사람 됐다고 그러는데 저 사실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대입을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이런 국정농단에서 하루에 몇 명씩이 끌려 들어가는 수갑 차고 들어가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며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 시간을 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박사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 소회 얘기하시고 우리 김성애 보좌관님 한마디 하시고 오늘 방송을 끝내도록 하죠. 용원에서 드러나는 것은 사실 뭐 김기춘, 우병우는 아주 그 특수한 케이스고 사실은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요번에 드러난 그 우리나라의 그 소위 그 지배층 또는 전문 직업인들의 낮은 그 윤리 수준, 그 모든 사람이 다 결국은 눈을 돌리고 따라갔다라는 거. 이것이 저는 국민들한테 엄청난 그 배신감, 상처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 전체에 대한 어떤 냉소감, 뭐 이런 것들을 더 심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나.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교육에서 제가 어릴 때 느꼈던 그 위선. 어릴 때부터 그 위선을 보고 커요. 그렇죠? 네. 조금만 잘못된 걸 지적하는 순간 선생의 부패를 보면서 컸는데 저희는 그렇잖아요. 부패한 선생에서 크고 그걸 지적을 하면은 도리어 두드러 맞는 시스템에서 우등생으로 산다라는 거. 전 제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올라가는 순간 딱 잠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일체 선생과의 그 교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방 뒤에서 숨어서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그 성적엔 그렇게 잘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그 성격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그 성적에 너무 눈에 띄니까. 아니요, 뭐 그렇게까지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저 대학교 갔을 때 뭐 이건 좀 웃기는 얘기인데 제가 재수없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이렇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말하자면 그 어른과의 그 교류를 선생들과의 네. 교류를 최대한으로 제가 안 하면서 지나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국민학교 고학년 되면서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교라 그랬죠? 네, 초등학교 때. 아니 나는 국민학교 나왔어. 근데 그것을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애들도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갈등을 어떻게 하나 굉장히 부모로서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들이 분명히 보고 올 거거든. 저도 우리 애들 한국어 가르친다고 학교밖에 한 2년 보내봤는데 뭐 교사들의 그 이상한 뭐 말 못하니까. 근데 그건 우리가 지금 다 갖고 있는 숙제라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바꿔줘야죠. 이제 이생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50대, 60대 이 사람들은요, 기대하기 어려워요. 원래 그런 데서 컸기 때문에 지금 와서 바뀔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우리는 걸음이 돼야죠. 뭘 바꾸기는. 우리가 그러니까 걸음이 돼서. 20, 30대 분들이 시스템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우리가 그걸 할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이제 정권 바꿔서, 과연 다음에 사는 애들이 조금이라도 지금보단 좀 나은 형편의 이제 놓이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나이지 뭐 우리가 뭘 지금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요. 네. 보자. 예, 이게 우리나라 정책 논의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험이 미국에 국한돼 있다는 거고 저도 그렇긴 한데 예. 근데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하고 2학년 다닐 때인가 학교를 갔다 오더니 그날이 시저 차베스 데이라는 날이었어요. 그게 뭐 하는 날이냐면 시저 차베스라는 이 이주민 노동자인데 이 포도원에서 임금을 안 올려줘갖고 파업을 해서 임금을 올렸던 이 노조 투쟁을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옛적에 시저 차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는데 주인이 임금을 안 주니까, 야, 우리 같이 일하지 말자고 들어 누워서 포도가 썩으니까 그 사장이 울며 겨자 먹기로 포도원 주인이 임금을 올려줘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제 이런 스토리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그냥 공립학교에서 유치원생하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앉혀놓고 이 파업해서 투쟁하면 임금이 오른다는 걸 가르친다는 이 되게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저도 좌익이지만 그 어떻게 저렇게 좌익적인 얘기를 가르치나 했는데 이게 사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게 좌익이 아니라 그냥 생활 얘기구나. 이 사람들은 얘네들을 노동자라고 상정을 하고 노동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권리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제가 받았던 12년의 제도 교육에선 정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권리, 인권 이런 얘기들 연대 의식을 그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꾸준히 강조를 하죠. 예, 그런 것들이 저는 좀 같이 나누고 싶었던 경험이고요. 그리고 뭐 이게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저 혼자 그냥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국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저는 사실 각자의 탤런트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막 대단히 공부를 잘해서 대단히 좋은 대학을 가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막 승진하고 이럴 그런 종류의 사람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다른 걸 더 잘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인간과의 관계를 잘 맺는다든지 노래를 잘한다든지 나가서 잘 논다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는 친구들인데 근데 내가 얘네들을 붙잡아 놓고 지금부터 막 학원을 10시간씩 돌려가면서 이런 걸 해야 되나 일단 첫 번째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고 나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래서 대학을 간다면도 의심스럽지만 대학을 가서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도 요즘 같으면 뭐 이게 평생 직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의미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경쟁의 쳇바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이들이 지금부터 행복하게 사는 길일 것 같다는 그 뭐지 되게 아련한 생각은 드는데 이게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크고 나서 아빠 왜 그때 나 붙잡아 놓고 공부 안 시켰냐고 뭘 할까 또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 선생님께서 위로의 이야기를 좀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거짓된 희망일지라도 꼭 이 좋은 대기업 안 들어도 먹고 살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는 딜레마고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큰애는 물론 뭐 국제학교를 보냈지만 한국에서는 국제학교를 보내면서도 또 과외를 다 해요. 근데 저희 큰애는 과외를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 직장 후배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고 입시를 거치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근데 거기서 까먹지 말아라. 뭐냐면 좋은 학교 가는 것보다는 부모와 자식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부모랑 자식의 관계가 유대감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아이가 훨씬 더 안정감이 있고 사회에서 조금 무슨 그 좌절이 있어도 부모가 자기를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것이 있어서 다시 일어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겪는 잘못이 뭐냐면 입시 공부해라 하면서 이 아이들이 이미 커져 있는 자아랑 부딪히면서 사이가 나빠져. 그래서 얘기를 안 하게 돼. 그래서 애가 삐뚤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아예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그것은 좋은 학교보다는 훨씬 더 큰 손실이 아닌가. 그래서 좋은 관계가 먼저다. 좋은 학교 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한테 자기 직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도 그랬고 이제 사회 나와서도 내가 뭐 좋은 학교 나왔고 지금 이런 직장 다니고 있는데 이게 내 길인가라는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는 뭘 할 때 가장 행복하냐? 뭘 할 때 가장 행복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애들이 고민을 해요. 자기가 뭐 할 때 행복한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뭐 할 때 제일 행복하냐? 뭐 음악을 들을 때 좋습니다. 뭐 저는 요리를 하는 게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애들이죠. 그러니까 공부 잘한 것 때문에 자기 재능 쪽으로 살리지 못한 사람들도 무척 많아요. 집중력이 있고 머리도 좋은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서 하고 싶은 요리를 전공으로 택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뭐 그런 사람들도 많고 디자인 쪽도 그렇습니다. 그림 그리고 싶은데
그 다른 여건들이 맞지 않아서 못했던 사람들도 있고 특히 또 딴 쪽으로 시험 성적이 좋아서 미술대학 가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대 같은 데 가면 취미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술이나 악기나 이런 거 하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행복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범위도 너무 크고 뭐 또렷한 해결책은 없는 그 시간이었지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함께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는데 또 댓글로 너무나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고영태는 안전한가? 노승일 씨는 저희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맺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박영선 의원이나 박범계 의원이나 안민석 의원이나 이런 모든 분들이 노승일 씨하고 다 같이 우리가 연대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성애 보좌관과 더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하고 있고요. 본인들이 원한다면 제가 뭐든지 다 이제 노승일 씨에 대해서는 해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호하겠다, 자신있게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했던 것은 고영태 씨가 아니고 노승일 씨예요. 고영태 씨는 저는 본 적도 없었는데 노승일 씨 수고했다고 청문회 끝나고 점심 먹는데 그때 노승일 씨가 이제 고영태 씨를 데리고 온 거죠. 근데 고영태 씨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인물도 잘생기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딱 털고 우리가 뭐 연예계로 나가든지 펜싱 선수로 금메달까지 아시안게임에서 했으니까 뭐 다른 이 선생의 길도 있을 거고 해보자 했더니 본인은 싫대요. 주목받는 것도 싫고 그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도 싫고 자기는 다 싫다고 하더니 그 뒤부터는 전화도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나오는 뭐 태국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옛날 얘기입니다. 2달 전의 얘기고요. 지금 누군가가 이 보수 언론이 고영태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올리는 순간 저한테 댓글 부대가 달겨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프레임이에요. 저 고영태 씨 서울에 잘 있고요. 강남에 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생활을 더 이상 노출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고 언론에 나오지 않는 거고요. 지금 이 언론에서 또 어떤 지금 아주 좋지 않은 세력들이 만든 프레임이니까 여러분들 고영태 씨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고영태 씨는 일단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안에 있지는 않고요. 노승일 씨하고는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같이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